어차피 통과 안 될 법인데 너 인기 끌려고 내는 법 아니냐라는 말씀. 예, 안녕하십니까. 법 읽어주는 남자 박준입니다.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국민소환제 관련돼서 보내주셨던 의견이나 질문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거나 또는 제 생각을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 답글로 질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의견도 주셨는데요.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.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또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장 많이 제기했던 질문 그리고 가장 많이 주셨던 의견은 바로 오용과 남용에 대한 우려였습니다. 오용과 남용이 될 것이다. 즉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투표를 발의시키는 조건이 너무 낮다라는 얘기죠. 자, 한번 진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담고 있는 법안은 저만 발의한 게 아닙니다. 다른 분들도 발의하신 것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법안은 투표권자의 10%, 또 어떤 분은 투표권자의 15%, 이런 식으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투표권자의 몇 프로 이런 게 아니라 이 해당 국회의원이 선출됐던 투표에서의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하는 형식으로,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의 사람이 소환을 원할 경우에 소환 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작년에 있었던 20대 총선의 투표율이 대략 58%였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대입해 보면 대략 한 8.7%가 돼요. 자, 이렇게 보면은 15%보다 낮고 10%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진짜 오용이나 남용 되겠네?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. 여러분, 일단은 이 15%라는 것은 주민소환제,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을 소환할 때도 15%라는 조건을 두는데요. 지금까지 몇 차례 주민 소환을 해보려고 했었지만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이 15%라는 허들은 굉장히 높은 허들이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높은 허들 때문에 사실상 주민소환제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도 제도를 설계하면서 그렇게까지 높은 허들을 둘 수는 없다. 그러면 결국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최소한 15%보단 낮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두 번째, 이 10%하고 8.7%는 비슷합니다. 비슷한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? 투표권자의 10% 딱 이렇게 되면 항상 고정적인 숫자가 나오게 돼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을 뽑을 때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을 뽑는데 들어갔던 투표권자의 노력은 굉장히 적은데 이런 식으로 고정해 놓으면은 이 사람을 소환하는 데는 굉장히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정적인 수치를 두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선출할 때 들였던 지역 구민의 노력에 따라서 좀 연동해서 소환하는 노력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. 그래서 투표권자가 아니라 투표율의 100분의 15라는 것으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.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소환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100분의 15% 투표권자의 15%라는 것보다 낮아야 된다. 두 번째,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10%의 요건이 있는데 이 10%의 요건을 고정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 해당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들었던 지역 국민의 노력의 크기에 따라서 좀 연동돼서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안 만들면서 그렇다고 또 일반적으로 제시됐던 학계나 이런 데서 제시됐던 일반적인 요건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낮지도 않은 그리고 오히려 더 유동적으로 바뀌면서 합리적으로 그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식으로 규정을 해놨다. 그래서 오용과 남용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첫 번째 우려하고 연동돼서 제기되는 우려가 뭐였냐면 타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까지
소환하게 할 경우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. 특히나 이런 우려를 많이 제기해 주셨던 분들은 이 제도가 굉장히 그 조건이 낮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우려를 많이 표해 주셨어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환 투표를 실시하게 하는 요건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, 두 번째로는 자,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 구민만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. 우리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를 논할 때 헌법기관이고 그 다음에 온 국민을 대표한다고 돼 있어요. 이런 헌법상의 지위를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쉽게 소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 하고, 헌법상의 국회의원이 가지는 지위에 걸맞는 소환 제도를 갖춰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타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. 이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, 또 이 부분에는 오히려 부합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규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우려는 그거예요. 소환된 국회의원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없는 것 아니냐, 불이익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, 줬던 월급을 다 뺐자,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. 그리고 아예 이후에 공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자,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. 그런데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법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법리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. 이 법에 어떤 규정을 넣지 않더라도. 즉, 고의나 과실로 불법한 행위를 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것이죠. 그 요건만 충족하면 민법이든 관련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이 법에 넣을 필요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비 반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복잡한데요. 이 사람이 잘못한 사유가 있어서 소환은 했겠지만 사실은 또 잘했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한다면 세비 반환이라는 것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 출마를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, 저희 법에도 이 내용이 일부 담겨 있습니다. 소환된 경우에 그 소환된 사람의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겠죠. 그 해당 보궐선거에는 출마를 못하도록 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그 외에 다른 선거 나갈 수 있겠다는 거 아니냐.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. 왜냐면은 소환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어떤 종류가 있을 텐데, 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경우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자동적으로 제한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이미 그런 장치를 마련해놨다는 것이죠. 근데 그 정도가 아닌 정치적 사유로 소환되게 됐다면은 사실상 그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과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국민적 선택을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택의 효과를 무효로 돌리는 정도로 족한 것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이 정도로만 저희들이 규율을 해놨습니다. 자, 네 번째 우려는 사실상 이게 또 제일 많은 분들의 걱정이기도 한데요. 법 자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과연 이 법이 통과될 것인가입니다. 어떤 분은 그런 평도 해주셨어요. 어차피 통과 안 될 법인데 너 인기 끌려고 내놓은 법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.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라고 봅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자,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100대 과제니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. 100가지 과제. 핵심 과제라는 뜻인데 그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? 네,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 정도로 현재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본다는 겁니다. 두 번째,
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5명의 후보들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. 즉, 이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? 안 했을까요? 얘기했습니다. 5개 선본이 모두 다, 5개 후보가 모두 다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것은 모든 정당들에게 공통된 과제다라는 겁니다. 공통된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. 세 번째, 자, 지금은 정개특위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가동되고 있는 시기입니다.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인데요.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특별한 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 장에서 이 문제가, 이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이전에 어느 시기보다 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. 여당이 그렇게 얘기하죠. 야당들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. 국회 차원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크게 네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제 법안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법안이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. 제가 발의했던 이 법안에도 부족한 점 또는 모순된 점 또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아쉬운 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 없이 발의한 건 아니고 다 나름 고민을 해서 발의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또 마지막 우려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린 것처럼 그 어느 시기보다 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각 정당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좀 더 있다면 통과될 가능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